집 앞에서 들려오는 작은 파열음과 낮은 중얼거림이 윤정을 불안하게 했다. 한밤중에 창밖으로 비치는 그림자 두 개는 흔들리고 있었다. 소혜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그녀는 행동이 계속 그랬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라며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윤정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결정적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바람이 거세던 날 가온의 스케치북 속에는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장면이 소름 돋게 담겨 있었다. 어둡고 좁은 공간 그리고 사람의 팔에 새겨진 특정한 흉터. 윤정은 그것이 재욱의 팔에서 본 자국과 똑같다는 걸 순간 떠올렸다. 그리고 아이가 항상 왼손을 감추었던 이유가 해안 마을의 봄날 한 노년 여성이 이웃집 소년의 침묵 속에서 발견한 진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고요. 이 해안 마을에서 혼자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난 뒤 제게 남은 건 이 작은 집과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뿐이었어요. 처음엔 적막했습니다. 말동무도 없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보는 날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고요함도 나쁘지 않다는 걸요. 매일 오후 저는 테라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셔요. 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바닷바람은 늘 일정하게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조용한 평온을 찾았어요. 올해 봄 건너편 집에 새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뿐인 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재욱 씨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예의 바른 인사를 건네는 분이었습니다. 아들 가온이는 9살. 작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처음 인사를 건넬 때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그 순한 눈빛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 잘 왔구나. 이 동네는 조용해서 좋단다. 네, 저도 좋아요. 바다가 보여서요. 가온이는 종종 마당에 나와 작은 나무 조각들을 모았어요. 그걸로 탑을 쌓는 게 아이의 놀이였죠. 저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나무를 하나하나 쌓아 올릴 때마다 저는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어요. 참 착한 아이구나. 모든 건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가온이의 행동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나무탑을 쌓았지만 예전처럼 완성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멈추고 고개를 돌려 집 안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가온아, 탑 다 쌓았니? 제가 물었을 때 아이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왼손을 등 뒤로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급해서요. 들어가야 돼요. 그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무언가가 가슴 한쪽을 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누군가 눌린 듯한 억제된 목소리였어요. 방향은 가온이네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생각했어요. 기분 탓이겠지. 그냥 바람 소리였을 거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제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것처럼 불편한 기운이 맴돌았어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가온이는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마당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나무탑도 절반만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 조각들이 흔들렸지만 가온이는 그걸 다시 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우연히 가온이가 집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아이는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것처럼요. 가온아? 제가 부르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할머니, 괜찮니? 왜 밖에 서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요. 아이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왼손은 여전히 등 뒤에 감춰져 있었고요. 손은 왜 그렇게 감추고 있니? 제 질문에 가온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이거요? 그냥 넘어져서 조금 다쳤어요. 괜찮아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작은 부딪힘 소리. 그리고 낮게 억눌린 누군가의 목소리요.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건 재옥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서 섰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친 거라면 왜 저렇게 급하게 숨기는 걸까? 왜 아버지 목소리는 저렇게 날카로운 걸까?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온이네 집이 보였어요. 불빛은 켜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흔들리는 그림자 2개가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덮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걸 거야. 그냥 보통의 가정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아니야. 뭔가 잘못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가온이가 학교 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또 이상한 점이 있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느렸어요. 그리고 가방을 멜 때 아이가 왼쪽 어깨를 살짝 움츠리는 걸 봤습니다. 아픈 건가? 저는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넸어요. 가온아, 학교 잘 다녀와. 아이는 제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힘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요. 일주일 뒤 저는 마을 도서관에 갔습니다. 이곳은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들르는 곳이에요. 책을 빌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좋아서였어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끔 말소리가 그리워지거든요. 도서관 사서 소혜 씨는 제 오랜 지인입니다. 저보다 30살쯤 어리지만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이에요. 그날 저는 도서관 구석 열람석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온이었어요. 아이는 그림책을 펼쳐두고 있었지만 눈은 책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가온아, 여기서 뭐하니? 아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책상 위에 무언가를 손으로 가렸어요. 할머니 책 보고 있어요. 그래? 무슨 책인데? 그냥 그림책이요. 저는 아이의 손 아래 보이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봤습니다. 그건 그림이었어요. 아이가 직접 그린 듯 했습니다. 그림 그렸구나.
보여줄 수 있니? 가온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치웠어요. 종이 위에는 어두운 방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형체 하나가 서 있었어요. 형체는 불에 그을린 듯 검게 칠해져 있었고 주변엔 알 수 없는 선들이 날카롭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야? 그냥 상상한 거예요. 아이의 대답은 또 너무 빨랐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등을 봤어요. 거기엔 흰색으로 아문 흉터가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꽤 오래된 것처럼 보였어요. 손은 괜찮니? 가온이는 손을 재빨리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전에 다친 거예요. 아이는 그림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가봐야 돼요. 아빠가 기다려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림 속의 어두운 형체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잠시 후 소혜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정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저는 방금 본 그림과 가온이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소혜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림이나 행동이 계속 그랬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은 말로 표현 못하는 걸 그림으로 그리기도 해요. 특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요. 소혜 씨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확실한 게 보이면 그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혹시 제가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가온이를 더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마당에도 나오지 않았고 가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도 어딘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가온이네 집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또 그래? 재욱 씨의 목소리였어요. 날카롭고 예민한 톤이었습니다. 이어서 작은 파열음 같은 게 들렸어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차를 내려놓고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온이네 집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그림자 두 개가 벽에 비쳤습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어요. 큰 그림자가 작은 그림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흔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다음 날 저는 소혜 씨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우리는 도서관 한쪽 조용한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계속 이상해요. 소리도 들리고 아이도 점점 말이 없어지고. 소혜 씨는 진지하게 듣더니 말했습니다. 윤정 씨,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안전이에요. 일단 상담센터에 상황을 전달하는 게 맞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괜한 일로 남의 가정에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소혜 씨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윤정 씨가 아니면 누가 저 아이를 봐줄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가 못 본 척하면 누가 저 아이를 지켜줄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혜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 주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윤정 씨가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불안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거셌어요. 봄이 끝나갈 무렵에 차가운 해풍이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테라스의 화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쪽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실려 무언가가 담장을 넘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고 제 발밑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봤습니다. 그건 스케치북에서 뜯어진 한 장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걸 집어 들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가온이의 그림이었습니다. 이전에 도서관에서 본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어둡고 좁은 공간. 그 안에 두 사람의 형체. 큰 사람의 팔에는 특정한 흉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다란 울퉁불퉁한 자국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사람의 손목에도 같은 자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흉터 전에 본 적이 있어. 며칠 전 저는 우연히 재옥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분의 팔에 남은 자국을 봤어요. 정확히 이 그림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온이가 왜 왼손을 계속 감췄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을 꼭 쥐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저는 소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혜 씨, 접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설명할게요. 지금 바로 와주세요. 제발요. 1시간 뒤 소혜 씨가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림을 보여주며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소혜 씨는 그림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정 씨, 지금 당장 상담센터에 연락해야 해요. 하지만은 없어요. 이건 더 이상 기다릴 상황이 아니에요. 소혜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담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틀 뒤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가온이네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혹시 가온이가 더 위험해지면 어쩌나. 오후 4시쯤 상담센터 직원이 도착했어요.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온이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제 집 창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재옥 씨가 문을 열었어요. 그분은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상담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의 어깨가 미세하게 긴장해 있다는 걸요. 상담사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상담사가 나왔고 그 뒤로 가온이가 보였어요. 아이는 문틈 너머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 쪽을 봤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봤어요. 아이의 눈빛으로. 작지만 분명한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어. 저는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상담사는 재옥 씨와 다시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떠났어요. 그날 밤 소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 씨 잘하셨어요. 센터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기로 했대요. 정말요? 네. 가온이는 임시 보호 조치가 내려질 거예요. 그리고 재욱 씨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거고요. 저는 전화기를 꼭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윤정 씨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연히 다행이죠. 윤정 씨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전화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닷바람은 일정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온이는 새로운 보호 가정으로 옮겨졌어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가끔 도서관에서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도서관에서 가온이를 다시 만났어요. 아이는 예전처럼 그림책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가온아. 제가 부르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아이는 스스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엔 햇살 가득한 바닷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위로 밝게 웃는 아이와 어른 두 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예쁘구나. 정말 잘 그렸네. 이제는 다른 걸 그리고 싶어요. 밝은 거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그려. 이젠 괜찮아. 가온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아이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은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소혜 씨가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윤정 씨. 저 뭘 잘한 거예요? 용기 내신 거요. 모른 척하지 않으신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괜한 일로 남의 가정에 끼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누구나 그런 고민을 하니까요. 하지만 소혜 씨 말이 맞았어요. 제가 못 본 척했다면 누가 저 아이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소혜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윤정 씨가 해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한 아이를 지켜준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서관 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물결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평소와 같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바람도 여전히 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늦은 봄이 온 건지도 모르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멀리 보호 가정의 새
양부모님과 함께 걷는 가온이의 뒷모습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갔어요. 아이는 이제 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한 아이의 봄을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나서도 될까,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망설임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용기를 내보세요. 때로는 관심 어린 시선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마을 어귀 언덕길을 걸어 내려오는 가온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온 모양이었어요. 아이는 양손에 작은 꽃 몇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온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꽃 예쁘구나. 할머니 드릴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요. 아이는 새 양어머니에게 무언가 말하고는 제 집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언덕에 핀 거예요.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다. 고맙구나. 할머니가 저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었어요. 아이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가온아, 너 이제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새 엄마 아빠가 정말 좋아요. 그림도 많이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도 행복하단다.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가온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새 가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받은 꽃을 코에 가져다 댔어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봄꽃 향기였습니다. 비록 늦게 찾아온 봄이었지만 이보다 더 따뜻한 계절은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나의 테라스인 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바람, 같은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조금 더 따뜻했어요. 우리는 다시 따뜻해졌어.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봄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온 누군가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줄 수 있어요. 작은 관심, 작은 용기만 있다면요. 저는 68배 나이에 그걸 배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봄은 언제나 다시 옵니다. 우리가 그 봄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에게 봄이 되어준다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바람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서사였습니다.